김경래의 최강 시사 신년 특집 인물로 보는 2021. 네, 1월 1일 김경래의 최강 시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하고 3부는요. 신년 특집 인물로 보는 2021년으로 꾸며봤습니다. 이게 올해 작년 초에도 비슷한 걸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주목해야 할 인물, 잘 눈여겨봐야 할 인물, 특히 이제 좀 정치권 중심이겠죠.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도 있고 재보궐선거 그리고 대선도 지금 아마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펼쳐질 거라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인물에 주목을 해야 될까? 이걸 중심으로 아마 이 2021년 전국을 풀어나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윤태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정치 분석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요.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셔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엄경영 소장님은 아직도 업무너라고 부르나요, 사람들이? 글쎄 조금씩 잊혀져 좀 가고 잊혀져 가는 게 있나요? 네, 기자들은 이제 주로 기억을 하고 요즘 또 다음 재보궐선거 이런 전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총선 때 정확하게 맞춰갖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오늘도 내년이 아니고 올해구나. 올해 재보궐선거하고 대선도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면은 다시 업무너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담이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굉장히 네. 멋있게 입고 오셨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평소답지가 않네요. 문어가 아니라 펠레라서 옷이라도 좀 잘 입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총선 때 예측이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스스로 그래서 인정하시는구나. 이 코너에서 제가 최강시사에서 네. 평론가는 왜 예측을 틀리는가라는 특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변명을 오랫동안 하셨군요. 네. 근데 네. 보니까 관측가 분석가들이 한 번 맞히고 그다음 틀리고 이런 징검다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보궐선거는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추는 거는 좀 약간 재미가 섞여 있는 거고 아마 올해가 어떤 걸 유심히 봐야 될까 이런 걸 중심으로 얘기를 풀어나가게 될 것 같아요. 윤태권 실장님도 오늘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신가 봐요. 보니까. 그럼요. 특별한 스케줄이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옷이 아주 자유로우십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빨리 이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그냥 밥 먹으려고 지금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자, 김경래 최강시사 유튜브 라이브 열려 있고요.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콩 이용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입니다. 소망들 좀 보내주시고 계신데 그건 저희들이 중간중간에 좀 소개를 하겠고 올해 이 인물을 좀 주목해야 된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런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소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추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스크 보내드리니까 작은 선물이죠. 네, 보내드리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1월 1일 날 생방송하는 사람들 문자 보면은 힘이 납니다. 1953님이 새해에는 군에 있는 아들 군생활 잘하고 대학 가는 막내 대학생활 잘하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 7579님이 텅 빈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경비일 하시는 모양이네요. 쉬는 날이 없다. 올해는 주말과 공휴일이 있는 삶이 되게 하소서.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쉴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546님 올해 93세가 되는 시어머니 건강이 작년만큼 유지되길. 93세. 3월에 중요한 시험 치를 큰아이에게도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도 다 같이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작년 1년 전에 이런 비슷한 걸 아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주로 짚었던 인물들이 이해찬, 황교안, 손학규, 유승민 이렇습니다. 이 중에 지금은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히 좀 판이 좀 달라진 느낌도 있고요. 작년하고 올해 어떤 차이가 있을지 이건 윤태권 실장께서 먼저 좀 얘기를 열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네. 4년 차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처음에 첫 해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주자들이 그대로 등판해 있었어요. 네.
유승민, 뭐 홍준표, 안철수 이런 분들이 이제 지방선거까지 등판을 해 있어가지고 지방선거 때는 여당이 압승을 하고 야당의 주자들이 이제 많이 패배를 했죠. 그때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대선 때 한번 결정했는데 왜 자꾸 연장전 하려고 하냐 선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퇴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허리급 되는 인물들. 그러니까 이번 대선 이전하고 지난 대선 중간쯤에 이제 허리급 되는 인물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해찬 전 대표라든지 손학규 대표 같은 인물들이 허리급 되는 인물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다음 대선까지 준비로 갈 수 있는 인물들이 이낙연, 유승민, 황교안 뭐 이런 분들인데 황교안 대표는 퇴조했고 이낙연 대표 좀 좋지 않고 유승민 대표는 활동 쭉 안 하다가 이제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런 차이 아니겠습니까? 네. 올해는 이제 더군다나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이미 들어가 있고, 그죠? 네. 각 정당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선도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그거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겠죠. 염경영 소장님도 올해 한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죠. 네. 올해는 이제 사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4월인데 한 3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시장 선거하고 대선은 바로 연동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지사 빅2 구도가 비교적 굳건하게 굳어 있는데 반해서 네. 야권은 아직은 유동성이 되게 많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빼고는 고만고만한 도토리 기재기 수순인데 야권은 서울시장 선거를 거치면서 차기 구도,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새롭게 부각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하고 시작하죠. 전체적으로. 뭐 지난해 보이다가 올해 안 보이는 사람들 생겼다라고 네. 했는데 일단 총선에 여파겠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면서 총선을 지휘했던 황교안 대표가 사라진 것이고 다시 등판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다. 그리고 묘하게 황교안 대표가 하락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도 같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차라리 같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보완제 이런 역할도 했던 건데 황교안 대표가 사라지니까 홍준표 전 대표도 황교안 대표 옆에 있을 때는 좀 신보수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복당이 안 되고 막혀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묘하게 좀 몰락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새로 어떤 주자가 올라오거나 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그 사이에 대권 주자군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다른 주자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활로들을 막아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낙연, 이재명 이 쌍두마차도 민주당에서 제3의 주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막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계속해서 판이 그 선수들이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2020년하고 연장선이지 아주 새로운 인물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건 뭐 저는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예측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얘기 2021년 얘기를 위해서 그러면은 2020년도 그러니까 어제까지 1년을 돌이켜 보면은 가장 주목했던 인물. 이게 뭐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1년 동안 누군지 한 말씀만 들어볼까요? 언론에서 뭐 올해 인물 많이 뽑지 않습니까? 거의 2명이에요. 누구예요? 정은경, 윤석열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은경 이제 청장이죠, 청장 맞나? 질병관리청장은 좀 이제 정강후약. 상반기에는 되게 좋았었고. 하반기로 가면서 뭐 백신 문제라는 최근에 이게 늘어나는 거 하면서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한동안 이분이 잘 안 보였어요. 맞아요. 뭐 침대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뭐 그 이유도 있었는데 안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브리핑 시작하고 있는 거고 후반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두 사람이 다 정치권 인물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정은경 청장은 정부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윤석열 총장은 정부하고 각을 세우는 그러니까 여야에 소속된 인물은 아니지만은 뭐 범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주목받는 인물로 나온 것이고 정강후약 뭐 이런 말씀드린 거죠. 그 두 인물이 가장 올해의 인물로 뽑는 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동의할 것 같은데 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체로 동의하는데 저는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한 축에 있었고 또 한 축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가 형성이 된 한 해가 아닌가. 일단 지난 4월 총선에서 작년이죠.
작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 선거로 치러졌단 말이죠. 예. 문재인이냐 아니냐 예.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을 야권이 전면적으로 소환을 한 그런 선거였고요. 후반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굉장히 떴죠. 그게 추윤 갈등도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징계론까지 불거지면서 가장 핫한 인물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대편에는 또 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한 해는 문재인 대 윤석열 구도가 1년 내내 유지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저 앞에 두 분하고 똑같은 말씀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아무래도 작년에 부각이 많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확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에 처음에 포함이 작년 초에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뭐 그렇게 아주 큰 지지율은 아니었는데 이제 사람들한테 상기가 되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아, 저 사람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 그 상황에서 이제 검찰 대 정권의 갈등이 커지면서 계속 지지율이 올라가고 묘하게도 이제 국민의힘 쪽이 더 큰 타격을 먹었어요. 예, 윤 총장이 부상을 하면서 그쪽 보수 성향이라든지 또 중도 보수 성향 표들이 윤 총장한테 집중이 되면서 대선이 쌍두마차로 가는 듯 했는데 삼두마차가 되었다. 예, 그런 의미에서는 윤 총장이 가장 큰 변수적 인물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얘기는 시작하면 아마 끝까지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2부로 좀 돌리고요. 이번 지방선거에 좀 집중해서 먼저 1부에서는 얘기를 해보죠. 일단 판세, 서울, 부산 뭐 이게 꼭 여론조사는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판세가 어떤지 이거는 엄문호께서 먼저 얘기해 주시는 게 엄 소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서울시장 선거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야권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하면서 많은 인물들이 출마 러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은 아직은 공식 출마 선언을 안 했는데 네. 사실상 출마 수순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당 안팎에서는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전격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먼저 선방을 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두 정당은 국민의당이나 국민의힘은 아직은 단일화라는 난제가 남아 있어서 예. 상황은 다소 유동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주당은 다만 연말에 여러 가지 그 악재와 난제들이 중첩해 있었죠. 코로나19 재확산도 그렇고 추윤 갈등도 있었고 주요 입법 과제에 대한 단독 처리 그리고 공수처장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은 판세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올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역시 정치 지형이 변하지 않았다. 저는 지난 4월 총선 때 형성된 민주당 우위 즉 범진보 우위 정치 지형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불거지면서 마치 야권 후보가 약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이런 그 현안들이 조금 수그러들면 그 민주당 우위 정치 지형의 모습을 드러낼 거라고 보고요. 다만 지난번 총선 때 서울 지역구 평균 득표율 차이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11.7%포인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 선거에서는 8.4%였는데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던 거죠. 다만 이 격차는 다소 줄어들 수 있다.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민주당 우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장 선거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새로운 정치 지형이 확인이 됐죠. 국민의힘 우위 정치 지형이 확인이 됐고 대략 한 9%포인트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는데요. 이번에도 큰 변수가 없으면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를 점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 소장님 얘기 중에 이제 귀에 들어오는 얘기가 현안들이 좀 가라앉으면은 기존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선거에서도 이번 선거에서도 이거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난 4월 총선 때 형성된 정치 지형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예가 20대에서 50대까지 퍼져 있는
반 국민의힘 비토 정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비토 정서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변화려면 이 연령대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에 동의하시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윤태권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엄소영 말씀에 반대한다기보다는 좀 재밌어야 되니까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부산은 뭐 생각이 비슷하고요.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몇 가지 이제 변수들이 있는데, 자, 보통 선거를 이제 구도, 바람, 인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예. 구도를 이제 엄 소장님은 민주당이 이제 우위의 지형, 이제 좀 형성된 그 지난 총선하고 이 앞에 몇 번의 선거를 거치면서 뭐 유권자 재정렬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진보 보수의 기존 지형이 많이 깨졌다. 보수가 약화되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제 보수 쪽으로 내리막길이고 진보가 올라가는 형성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런 게 이제 좀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우위인 면은 분명히 있는데 반민주당 정서, 반정부 정서. 안 그래도 아무래도 선거는 심판 선거의 것이 강하고,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은 지금 연달아 3번 4번 심판을 했어요. 네. 회초리를 많이 때려가지고 별로 때릴 게 없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한 번 뭔가 조금 맞고 가야 될 걸 피해온 느낌이 있어가지고 쌓여 있는 게 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조직력이라든지 서울에서의 그런 뭐 국회의원도 훨씬 많고 구청장도 훨씬 많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총선보다도 엄청 더 강한 언택트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이 언택트라는 게 무슨 유튜브에서 재밌는 컨텐츠를 올려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메시지 중심의 이야기들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조직력 부분에서 열세가 이제 큰 변수는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도, 바람, 인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구도는 오히려 야권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을 사람들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름도 이미 바꿨고요. 자, 보시죠. 당 대표, 비대위원장이죠. 비대위원장이도 밖에서 온 인물이에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중도층들의 그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흡수율이 제일 높은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윤석열 뭐 이기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이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한두 개가 있다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거. 코로나는 저는 정말로 3월 달쯤에 뭐가 어떻게 돼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선거 앞두고 백신 막 놓을 거다. 뭐 돈도 뿌릴 것이다. 뭐 그게 꼭 선거를 겨냥해서만은 아니겠지만은 그 코로나에 대한 지형이 바뀐다면은 또 여당한테 유리한 국면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약간 두 분 생각이 약간 결이 다른데, 이게 김수민 평론가 생각이 궁금하네요. 캐스팅 보트인데. 저는 조금 더 윤태권 실장님 의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구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민주당이 유리하다. 국민의힘에서 혹은 야권 단일 후보로 원래 그쪽 보수정당 색채가 강한 후보가 나온다면 지난 총선 때 펼쳐졌던 민주당 우위 지형이 그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근데 시기상으로 저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한테 불리한 선거인 건 맞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 총선 때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아직 국민들이 여당이 힘이 좀 붙이는 면이 있지, 이해해줘야겠지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서울시장 선거로 표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180석이라는 범여권 의석이 나왔고, 또 그 사이에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당에게 공격들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중도층이라든지 소극적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민주당한테 꼭 다음 대선에 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흡사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의 미러링 같은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도 한나라당이 졌는데 오히려 그걸 발판으로 해서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해서 그 다음 해 총선 대선을 이겼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번 지고 가는 게 다음 대선에 더 나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국민들도 어느 정도 집단지성 비슷하게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이 조금 더 유리한 선거에서 출발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부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는데, 근데 유념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최근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는 게 부산 지역에 공고하게 다져져 있는 고정적 지지층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이 아주 크게 밀리지 않는 싸움으로 갈 수는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엄경영 소장님이 외로우니까 제가 엄경영 소장님 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인물 쇼라고 했는데 이 인물 얘기를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이제 하나씩 얘기하면 아마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보면은 야권에 나오는 인물이 거론되는 인물들이 안철수, 금태섭 또 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쭉 있고 근데 많이들 집중하는 인물이 오세훈, 나경원, 홍정욱 얘기도 언론에서 잠깐씩 나오고요. 여권에서는 김진애, 박영선, 박주민, 오상우 의원은 이미 출마 선언했고 임종석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 굉장히 많은 인물들인데 이 중에 시간 관계상 진짜 주목해야 될 인물, 변수가 될 만한 인물이 뭘까? 이 생각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딱히 얘기할 사람이 없으면 묶어서 얘기하셔도 되고 요거는 윤태곤 실장이 먼저 좀 얘기해 주시죠. 변수가 될 인물요? 네. 상징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해보죠. 이게 안철수라기보다 안철수가 이제 축이 되는 먼저 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단일 후보 경선하겠다. 내가 떨어지면은 내가 딴 사람 밀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까 우리가 조금 짚어봤지만 엄 소장님하고 생각이 저는 약간 다르지만 2대1로 야당이 좀 우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 여론조사상은 현재 그래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야당 주자들 입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나가면 이길 수 있다. 나 어떻게든 내 후보가 돼야지라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야권의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이런 거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조건 물구나무를 서건 거꾸로 가건 이겨야 된다라는 걸로 결집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무조건 나가면 이긴다라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 어쨌든 라는 에너지하고 합쳐야 된다는 에너지가 서로 이제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번은 야권의 단일화가 될 것 같다. 누가 될지는 지금 정확하게 말 못하겠는데 이 전선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타격이 너무나 클 것이다. 그 사람한테 대해가지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 축이 나머지 사람들은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본다면은 중요한 사람은 안철수 대표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 단일화 전선에 이제 스무스하게 들어가가지고 본인이 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밀어주든지 일 텐데 야권에서의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은 다른 소소한 정책보다는 그런 것이다. 단일화. 그래서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이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여권 한 명 들자면은 박주민 의원 이야기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어제 기사 보니까 안 나간다는 쪽으로 마음이 쏠리고 있고 이런 게 나오던데 박주민 의원이 상징하는 건 지금 이제 우상호, 박영선, 박주민 3파전 이야기하는데 친문 지지층, 이른바 강성 지지층을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나간다면은 박주민 의원 쪽으로 좀 쏠릴 건데 아마 여권에서도 근데 그런 전략적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이렇게 되고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전체 선거에 유리할 것이냐. 아마 박주민 의원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들어가서 3파 경선이 되는 거랑 박주민 의원이 빠지고 그럼 딴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우상호, 박영선의 양자 경선이 되는 거랑은 여당의 어떤 전략, 선거 구도가 많이 바뀐다. 예. 이거 엄 소장님 신청곡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 소장님 얘기부터 듣죠. 네.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박주민 의원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차세대 정치인인 건 맞죠. 그렇지만 아직은 인지도 면에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능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잠룡으로 평가되는 사람이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저는 100% 출마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당초 친문하고 조금 관계가 순탄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민주당 주류하고는 어느 정도 관계가 개선돼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만약 판세가 정말 어려워진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판세가 정말 어려워진다면 저는
뭐 진안 군수 차라리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정세균 국무총리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임종석 실장은 거론되긴 하겠지만 문제는 경쟁력 아니겠어요? 네, 경쟁력이 담보된다면 뭐 판세에 따라서 출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중간중간에 이게 행간에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는 2부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요. 엄경영 소장께서 오늘 1월 1일 신청곡으로 워너원의 나야나라는 곡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아마 선거 나가시는 분들한테 다들 귀가 쫑긋할 만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듣고 8시 반에 돌아오죠.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와 있는 이 시간 난 너무 빨라 불안해. 멈춰줘 hold me, hold me. 마지막까지 pick me, pick me. 너는 내게 너무 예뻐서 꿈일까 난 너무 두려워. 기억해 제발 이 순간 내가 아닌 듯하다. 미쳤어 내게 빠졌어. I'm so sick, crazy, crazy. 제발 내 맘을 pick me, pick me. 너를 보면 볼수록 난 막지 못한 내 마음. 이제는 지금 위로가 필요하세요? 저는 당신의 지친 삶에 대자연의 위로를 선물하는 농어촌입니다. 자연의 청정함이 그리우세요? 저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잡아 지구를 지키는 농어업입니다. 건강한 먹거리를 고집하시나요? 저는 7천만 한반도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어민입니다.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농어업 농어촌은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함께합니다. 요즘 속 터지고 그렇습니다. 답답한 뉴스만 머리가 아프다. 아이고 지끈지끈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진우 라이브 들으시면 저희가 정리 잘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일로 오십시오. 주진우 라이브로 코로나 시대 시사 매일 오후 5시 5분 주진우 라이브. 2021년 새해에는 이런 뉴스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한 달째 0명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쟁점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했습니다. 희망찬 소식을 전하는 그날까지 시사본부가 함께하겠습니다. 평일 낮 12시 20분 오태훈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신년 특집 인물로 보는 2021 세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태곤 정치분석실장,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구도 잠깐 이제 두 분 말씀을 들었고, 김수민 평론가가 전체적인 정리를 하시고 이제 대선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게 여권 야권 이 대체적인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한테는 좀 다른 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추미애 장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추미애 장관이 서울시장을 원래 좀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일이 그 사이에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네. 뭐 지난 2달만 돌아보더라도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바로 서울시장 나가기엔 부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선이 어느 정도 불리한 여건에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좀 색깔이 연한 후보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떨어질 거라도 마찬가지고 네. 네, 되더라도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마찬가지고, 또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가 1년 남짓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친문을 내야 돼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추 장관은 좀 당에서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추 장관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다가 무리하게 어떤 유탄을 받거나 이렇게 돼서 몰락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숨을 고르고 나서 차라리 대선이라든지 이런 쪽을 노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평론가 분들에게 이런 거 물어보면 약간 실례인가요? 이게 그럼 최종적으로 구도가 1대1 어디 누구누구일까? 이런 거 예측을 지금 상황에서 예측을 해달라 그러면 좀 예의에서 벗어나는 건가요?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이냐. 1대1 후보가 된다면 최근에 거론되는 그 구도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박영선 대 안철수. 네. 그래요? 누가 네, 이번에는 평이하게 예측을 하려고요. 이번에 이제 승률을 약간 올리시려던. 네. 엄 소장님이 예측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 다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그냥 뭐 재미삼아. 네. 네. 민주당은 뭐 박영선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요? 네. 야권은 그러니까 단일화가 늦어지면 질수록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일화 국면에서. 그래서 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 설이 돌고 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하게 되면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한 3월쯤 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박영선 대 오세훈 이 구도를 전망합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틀렸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고, 대체적으로 지금 감이니까요. 좀 감이 있으세요? 이거는 윤태곤 실장. 아니요, 저는 박영선 의원은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국민의힘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그 선거를 흔히 이제 왜 이 사람한테 투표하냐 하면은 좋아서 싫어해서 필요해서 뭐 그렇게 꼽아요. 좋아서는 이 사람이 좋아서, 싫어해서는 저쪽이 싫어가지고 저쪽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제 필요해서는 뭐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인데, 야권이 지금 보면 이렇게 상징적인 제가 인물만 말씀드릴게요. 안철수 대표의 상징성은 반문이에요. 이 정부가 싫어서인 것이고, 필요해서 일 잘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조은희, 윤희숙 이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또 새로운 거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반민 비국 정도. 민주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좀 아닌데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국 흑서, 뭐 금태섭 의원 요런 그룹이에요. 지금 이 세 그룹들이 있는데 이 세 그룹들을 어떻게 모아가느냐에 대해,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은 솔직히 말하면은 구슬만 꿰면은 무난히 이길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민주당은 구도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구슬이 한 개예요. 이 구슬에 대해 가지고 뭐 잘 굴릴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국민의 야권은 구슬을 꿰야 되는 게 이제 숙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김종인 대표가 국민의힘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김종인 대표의 말이 전략이 약간 뭐가 안 맞는 점은 있어요. 뭐냐면은 새로운 사람, 뭐 정책 잘할 사람, 일 잘할 사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신인급들을 붐업시키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여당의 전략이에요. 지금 야당은 이번 선거는 정치 선거고 심판 선거인데
제가 일 잘하겠습니다. 뭐 일로 한번 대결해 보십시다라고 하면은 박영선 장관이 정말 그 구도를 좋아할 겁니다. 그럼 저기 좋아하는 구도에 맞춰줄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김종인 대표의 고민이 있을걸요. 알겠습니다. 이 뭐 서울, 부산 선거는 세 분의 의견이 대부분 좀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서울 선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대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대선이 지금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뭐 대략 뭐 3강 구도잖아요.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로만 보면은 물론 윤석열 총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 빼면은 지금 2강 구도가 되는 거고 이게 언제까지 보통 선거 이런 구도가 계속돼? 이거는 엄 소장님 먼저 얘기 듣고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라기보다 두 사람 간의 경쟁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민주당 즉 문 대통령과 민주당 그러니까 여권이죠. 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은 두 개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3040, 30-40대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민주당 지지층. 3040은 상대적으로 선명한 개혁을 요구하고 진보 성향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은 호남과 수도권에 다수 포함된 중고령 유권자들이 있죠. 그리고 소극 지지층 내지는 우호 지지층으로 20대와 50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양상을 보면 오늘 아침에도 다수 언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더라고요. 네. 네, 보면 이재명 지사가 한 20% 중후반에서 10% 후반까지 이제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낙연 대표와 격차를 벌리고 있다. 근데 그 격차를 벌리고 있는 핵심 요소가 3040이다. 3040이 기울었는데 이 3040은 최근 그 민주당의 이 개혁과제 미진에 대한 책임을 최근 이제 많이 물었거든요. 이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0, 40대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 지사에 대해서 이 지사가 민주적인지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이 지사가 당선이 돼서 한 번 더 판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설 연휴 전후로 이미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는? 한쪽으로 정리가 된다 이거죠. 아 그래요? 네.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오늘 언론 보면 대체로 이재명 지사 우위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그래요? 네. 김수민 평론가 네. 동의하세요? 이 부분은? 지금 아무래도 추가 이재명 지사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론조사의 추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도 오늘 기사가 떴는데 또 나름의 카드를 내놨어요. 협치 강화라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하고는 좀 궤를 달리하는 그러니까 중도 쪽으로 더 확장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그런 메시지를 또 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윤석열 총장의 그 부상 누가 더 피해를 입었느냐 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더 피해를 입었다라고 봅니다. 윤 총장이 중도 쪽으로도 확장을 해오는 상황에서 이낙연 대표 쪽이 더 먼저 막혔다라고 하는 게 여론조사 수치로 드러나는 건데 문제는 올해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할 경우는 그때는 그때 시점에서는 이낙연 대표가 대표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간에 당을 지휘한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불거질 거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쪽으로 올해는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계속 남아있다. 라고 저도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노래를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김수민 평론가께서 최연의 둘이서를 듣자고 했는데 네. 그 둘은 이낙연 이재명이 아니네요? 저는 그 둘을 얘기한 그래요? 게 맞아요. 원래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도 이낙연 대표가 좀 버텨주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 대표가 버텨주면 좀 그 뒤에 숨어서 공격도 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노무현 후보가 이인재 후보를 제꼈던 것처럼 좀 막판에 제끼는 게 더 낫거든요. 처음부터 제치면 집중 공격을 이제 본인이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두 주자가 서로 버텨주는 게 양쪽에게 유리하다. 그래서 둘이서 라는 것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이 가사에 보면 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국에 주인공은 자기다 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계시군요. 자, 최연의 둘이서 짧게 듣고 올게요. Funky mix. Start sequence.
네, 방송 중간에 이렇게 노래가 나왔는데 노래 나오는 동안에 했던 얘기들은 정말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내용들이군요. 자, 일단 그 소장님께서는 엄 소장께서는 설 전후로 해가지고 구도가 바뀔 거다. 정리가 될 거다. 네, 한쪽으로 정리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윤태곤 이게 아마 그 청취자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네. 윤태곤 실장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인 구도를? 이는 정치적 구도보다는 민심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는 오늘 좀 구도 같은 거 네. 이야기하는 거니까 참 관심사예요. 이게 제가 좀 과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던 케이스들이 자 노태우에서 김영삼, 김대중에서 노무현, 이명박에서 박근혜입니다.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자는 차별화를 해야 되고요. 예. 현직 대통령은 용인을 해야 돼요. 좀 말하자면 나를 밟고 가라. 라고 용인해줘야 됩니다. 다르게 해봐라. 뭐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워낙에 차별화된 인물인데 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라고 이렇게 이야기 어필을 하면서 좀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고 친문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친문 지지층,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팔짱을 끼고 보고 있다. 근데 이제 이낙연 대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꺾이는 게 맞다. 지금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지사한테는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잘 나가가지고 힘으로 누르든가 박근혜 이명박의 케이스가 그랬습니다. 대안이 없는데 어떡할 건데. 네, 뭐 노태우 김영삼의 케이스도 그랬었고. 예. 근데 좀 이렇게 차별화를 스무스하게 용인해 줄 것이냐 현직 대통령이.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 정부의 특징은 과거에 뭐 김영삼, 노태우, 뭐 이명박 이런 사람은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용인하는 거를. 근데 지지층. 좀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 지지하지만 또 대통령하고 완전히 괴가 같지는 않은 최근에 보면은 뭐 윤석열 탄핵하라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그걸 용인할 것이냐. 저는 그래서 이건 이재명 지사보다도 오히려 문 대통령과 그 지지층에 좀 달려 있다. 그렇게 보는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뭐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윤석열 총장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총장을 후보로 분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그 김수민 평론가는 상수로 보십니까? 이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출마 가능성이야 점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여론조사에 이렇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트럭 세대의 비유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죠 그게? 이낙연, 이재명, 윤석열 트럭 세대가 들이쳐가지고 다른 차가 못 들어가고 있다. 주차장에 네. 트럭이 큰 게 세 개가 윤 있다. 총장 때문에 지금 야권 주자가 더 부상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수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윤 총장이 출마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엄청난 대선에서 큰 사건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계속 올해 7월까지 임기니까 그때까지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엄청나게 관심을 모을 거다. 마치 2012년에 안철수 대표처럼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때도 2012년 9월인가요? 출마 선언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모았듯이 윤 총장도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윤 총장과 국민의힘 관계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뭐 관계 설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윤 총장은 반문재인을 대표하는 야당 정치인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사실 반문의 대표성이라는 게 이게 여러 군데로 흩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로 모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과거에 황교안 대표도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반문 경쟁에 나서고 있는 이유가 윤 총장과 반문 경쟁, 그러니까 반문을 통한 야권 후보 경쟁을 놓고 이렇게 힘겹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윤 총장을 당해낼 수가 없죠. 윤 총장은 이미 반문 대표성을 확보를 했고 점점 강화하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으로 이미지가 남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문 대표성은 순수성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쉽게 안 먹히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문 대표성은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과거의 부채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으로 야당이 재편이 되면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퇴임이잖아요. 네. 7월이면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불과 8개월 남는 네. 그런 시기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정치라는 것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은 안 하고 싶어도 저는 윤석열 속마음이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이 하고 싶든 안 하고 싶든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둔다. 과거 반기문 사무총장 사례도 그랬고 고건 총리도 그랬죠. 그래서 이미 수많은 정치인들이 윤 총장 주변을 모여들고 있고 그리고 퇴임을 하게 되면 아마도 야권 재편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윤태곤 실장님.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건 조건부 예측인데 네. 4월 지방선거에 달렸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윤 총장은 정치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질 겁니다. 진다면? 네. 근데 국민의힘이 이긴다면은 수그러들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뭐냐면요. 거예요? 반문 대표성 이야기하셨고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누구의 안티테제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때려서도 있지만은 그쪽에서 내가 맞아서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만평이 있었는데 야권 정치인들이 만평입니다. 이 만화. 추미애 장관 앞에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저도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동거, 뭐 전략적 동거, 뭐 암묵적 동거, 뭐 어제 구도적 동거는 4월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 사람은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대선은 모르겠지 가봐야 아는 거지만은 제가 여권의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 않냐. 줄을 놔버리면 상대는 그 줄을 안고 뒤로 쓰러질 거다. 그럼 당신 이겼습니다. 라고 하면 끝일 것 같은데 왜 계속 당기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만약에 4월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은 지금 여권에 더 힘이 실리고 강경파들이 더 나서서 윤석열 진짜 탄핵하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럼 더 올라가는 거예요. 7월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그럼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자기 신변의 문제도 있고 내가 보호도 받아야 되고 라고 해서 정치인 되는 거고 야당은 그때는 이제 질이 멸렬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중심으로 뭉치자 이렇게 갈 거고 근데 4월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은 국민의힘이 급속도로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지금 가려져 있는 대권 후보들도 상당히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여당도 아마 뭐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의 기조가 꽤 바뀔 가능성도 높겠죠. 윤 총장하고 계속 붙으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 태풍은 서서히 사그라들 수 있다. 이거 4월 선거에 달렸다는 거죠. 4월 선거에 달렸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민 평론가는? 저도 동의하는 게 저는 4월 재보선에서 서울시장 당선되는 야권 인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도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뛰어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한 명 주목하는 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대선에.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야권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는 윤석열 총장에게 집중되었던 것들이 그쪽 서울시장 당선자에게 쏠릴 수 있는 것이고 이 비슷한 현상이 이재명 지사가 지난 대선 때 한창 그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인기가 올라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순간부터 지지율이 다시 떨어졌거든요. 그런 효과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 어느 정도 민주당에 대해서 응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윤 총장에게 모였던 에너지가 다시 분산될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윤태곤 실장님 예측에 동의를 합니다. 할 말씀 있으세요? 동의를 했기 숨을 크게 쉬시길래.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되는 사람이 대선 후보 그 되게 재밌을 거예요. 보시면은 그 서울시장 임기를 채워야지. 그 어떻게 대선 나가 그러는데 내년에 대선이 3월이죠. 3월이고 지방선거가 6월이에요. 3달이면은 재보궐선거 안 하고 대행으로 가도 됩니다. 어차피 임기가 채운다고 해도 1년이고 그럼 좀 빨리 나온다고 하면 이제 9개월이고 그 서울 시민들이 생각할 때 약간 또 지방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니 이제 행정을 해야지 무슨 대선이냐. 저는 그런 쪽은 별로 부담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야당 주자가 서울시장 후보가 되는 서울시장 되는 순간 그날부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 아닙니까?
뭐 인사도 하고 박원순 시장이 했던 재건축 나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싸우고 그리고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은 배석할 수 있거든요. 가가지고 대통령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고 쫙 주목 받을 겁니다 아마. 근데 아까 저기 엄 소장께서 이 반기문 고건 전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뭐 해봤냐.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이다. 실패하는 길로 갈 것이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결이 다른 얘기긴 한데 이거는. 네,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버틴 과정을 보면 일단 권력 의지는 대단한 것 같아요. 몸집을 버티는 그런 권력 의지는 대단하다. 다만 정치나 선거가 돌발 변수의 연속이고 불확실성으로 일관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윤 총장이 이런 그 정치 선거를 제대로 버틸 수 있냐, 그런 내공이 있냐, 이런 문제는 대두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선거 예측하셨는데 4월 재보궐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김종인 대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안철수 대표도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신 금태섭 전 의원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뭉치면 지금의 국민의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야당 세력이 형성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돌발 변수를 극복하고 정치 수순으로 돌입할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 거의 다 됐는데 김수민 평론가 오늘 얘기 쭉 하면서 뭐 대선에 변수나 이런 것들 중에 얘기 못한 거 꼭 이건 꼭 얘기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있으면 한 말씀 하고. 예. 네. 거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의 다 했어요? 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할까요? 예. 윤태호 실장께서. 공수처가 왜요? 공수처가 어떻게 될지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뭐 윤석열한테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뭐 누가 공수처한테 배신당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뭐 여권 일각의 기대는 공수처가 윤석열을 제어하는 칼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럼 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공수처가 출범을 해갖고 어떤 식으로 그렇죠. 운영이 될지 예. 어떤 사건을 하게 될지. 그리고 오히려 그건 여당의 부담일 것이다. 야당보다는. 그렇군요. 소장께서는 뭐 있습니까? 변수 중에? 저는 이제 변수라기보다는 지금 그래도 민주당 빅2는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대략 윤곽을 내놓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야당인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반문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윤석열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윤석열도 마찬가지죠. 윤석열도 이제 간혹 헌법 정신을 강조를 하고 국민의 검찰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지만 반문 외에는 딱히 콘텐츠가 없다. 이런 면에서 이게 야당이나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콘텐츠부터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 네, 뭐 새로운 주자가 더 나올 거냐 이 부분인데 결국에 뭐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라든지 정치권 외부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영남 아니면 호남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뭐 정세균 총리라든지 김두관 의원이라든지 이쪽이 뭐 마지막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5946님이 해외 소망 보내주셨습니다. 신혼여행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고 꼭 가고 싶다고 꼭 가시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K7915님 경찰관인데 업무 중이라고요.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샤나77님 계약직인데 올 쉬지 않고 올해 일하는 게 소원입니다. 진짜 이 소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말씀 듣고 아마 선거 구도가 좀 정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윤태곤 실장께서 신청하신 노래 마야의 나를 외치다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고맙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